집을 사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은 내가 뭐 직장이 막 한 2시간, 3시간 걸리더라도 여기가 더 오른다고 하면 막 이렇게 무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처분해서 그만큼의 자산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또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기 힘든 시장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수십 년의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경제와 스팟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면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저희 아파트 개설 이후에요. 최초의 여성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자, 부동산 전문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초 여성 게스트. 아, 영광입니다. 네, 굳이 뭐 남성, 여성을 가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시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모시기 전에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아, 네. 근데 그 채널명이 박감사 리얼아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네. 제가 장명을 할 때 네. 이제 부동산을 보는 진정한 눈을 기르자라는 아. 의미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떻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부동산 네. 관련된 일을 한 지 이제 20년 정도 됐거든요. 2년 아니고? 아, 너무 아니고. 동안이셔서. 그런 거. 네, 20년 네. 정도 되면서 네. 어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어떤 정보 차원의 교류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싶고 공감도 갖고 싶고 이래서 네.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네. 네. 그 꾸준히 영상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부 시작해 볼 텐데요. 사실 오늘 또 전문가분을 모셨으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 좀 피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을 두고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마는 계속 지금 반등이다, 아니다, 집값이 뭐 이제 오른다, 또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찬반 양론이 나뉘더라고요. 박 감사님 보시기에는요, 좀 시장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네.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굉장히 이게 무거운 자산이거든요. 우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고 네. 또 일반적인 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보통 이제 주택의 경우가 가장 이제 최초로 접하게 되는 네. 또는 최후로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뭐 이런 자산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자기 자산의 대부분을 쏟아붓기도 하고 여기에 또 미래의 소득에 대한 것과 맞바꾸는 형태, 네. 즉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이 자산을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선택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가져가는 것도 오랜 기간 가져가는 좀 무거운 자산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또 세금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식이나 이런 것처럼 네. 바로바로 얼마가 올랐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고 맞아요. 얼마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손절할 수 있고 사실 이런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텀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볼 필요는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요즘 오른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네. 수억씩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른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에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격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한 5년 정도 네. 장기간 올랐잖아요. 그 전에 거의 10년 정도로 보고 최근 5년간의 상승폭이 굉장히 큰 형태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올 초부터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거래가 좀 살아나고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래의 형태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개별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에 팔릴 수도 네. 있고 그거보다 뭐 몇 억 빠진 금액에도 개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될 수 있는데 그 가격을 받쳐줄 수 있는 거래량이 유지가 되느냐를 보고서 이게 진짜 반등이다, 이게 진짜 하락이다 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현상은 올해 들어서 이제 3,000건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 네. 3,000건대의 모습을 보인 게 이제 한 3달 정도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전까지
어디까지나 어땠느냐 하면 1,000건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였거든요. 그 거래량 자체는 조금 올라온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0건이니까 기존에 1,000건밖에 안 되던 거래량에서는 3,000건 정도로 올라왔다. 이렇게 네.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양 자체가 일반적인 평년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네. 해서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한 이유가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거래가 안 되니까 그쵸. 이제 가격이 호가도 내려오고 실제로 거래되는 체결되는 양은 낮지만 체결될 때마다 가격이 좀 내려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많이 빠지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제 올해 1.3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즉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네. 부동산에 관한 규제들을 다 풀어주면서 정책적으로 예전과 금리 상황이 유사하게 돈을 빌려줄 테니 제발 사라.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의 효과로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늘어난 거래량이 평년적인 수준의 거래량보다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즉 이게 정말 반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20년도, 21년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을 때가 한 달에 15,000건, 16,000건 이렇게 이상적인 거래량이 네. 나타난 정도로 과열이 됐었거든요. 그랬던 거래량이고 이제 아예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시기 2013년도, 14년도 이 정도 때만 해도 5, 6천 건에서 7천 건 이 정도의 거래량을 보였던 게 일반적인 시장이었거든요.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그렇죠.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거래가 네. 사라졌다고 얘기했을 때의 수준보다 조금 높은 상태 네. 이 정도의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과연 여력이 있느냐 앞으로 계속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에는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거래량을 봤을 때 저희가 뭐 한 10년 전부터 추세로 봤던 그런 거래량을 아직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은 아직도 조금 하락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요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되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는 네. 자고 일어나면 5천만 원이 올랐다, 1억이 올랐다 이런 집값에 대해서는 네.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이제 내 자산이 1억이 늘었다, 2억이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장부상에 또는 어떤 최고가, 많은 거래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나온 최고가를 기초해서 자신의 자산 가격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로 내려오는 데까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폭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이제 아파트 그 실거래가 요즘 알림을 해놓으면 카카오 같은 데서 계속 뜨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거래될 때마다 그러면 이제 꼭 제가 돈 번 것 마냥 그런 마음을 갖곤 하는데 살지도 못할 거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아직은 조금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게 진짜 반등인지 가짜 반등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거래량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거래량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는 상품을 네. 누가 소비를 할 것인가 나의 다음에 네. 누가 사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한 답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되게 여러 종류의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부자가 사는 고가의 주택이 네. 있을 거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그 표준적인 형태의 집이 바로 아파트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그 아파트나 또 그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입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주게 되어 있는 상품이 네. 바로 아파트예요. 아. 그리고 어떤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이 아파트를 막 사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우리나라를 생활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요하는 상품이 바로 네.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누군가 사주려면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네.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자기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대출을 더 많이 땡겨와서 내가 산 가격보다 네. 훨씬 더 비싼 값에 사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네, 그 누군가를 잘 생각을 못 하고 그쵸. 있네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막연히 언론이나 뭐 이런 네. 데서는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러니까요. 뭐 돈 많은 네. 1인 가구 많고 뭐 소득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통계적으로 나오는 소득의 수치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뭐 5, 6천 버는 네, 정도 네, 네. 수준이잖아요. 네. 서울의 평균이 12억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소비해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제 거품이 끼어 있는 수치를 보고 있는 건지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한 3년 전에 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버는 돈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집값은 아주 조금 올랐어요. 네. 그럼 지금 이 집값을 제가 감내하면서 살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약간 물음표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최근에 영끌 열풍이 네. 불었던 시기에 기존의 가격보다 두세 배 오른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네. 전체적인 아파트 물량을 놓고 보면 그렇게 움직인 물량은 분양 물량 빼고 네. 일반적인 기축 기준에서는 회전율로 봤을 때는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네. 90%는 과거에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미 구매해서 맞아요. 보유하고 네네. 그 대출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들어온 영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은 것이지 이미 갖고 있었던 90%가 그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은 그럼 집값이 조정이 됐을 때도 당연히 그 감당할 수 있는 룸 자체가 크기 때문에 더 싸게 영끌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걸 기반으로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좀 정해지는 측면도 있지만요. 적당한 집값은 도대체 뭘까? 기준점 같은 거나 지표 같은 게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좀 네.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만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보통 이제 소득 대비해서 평균 집값이라고 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PIR이라는 예, 지수가 예.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버는 소득을 다 모아서 몇 년을 모았을 때 이 집을 살 수 있느냐. 네. 그 집의 가격의 수준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적정 수준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로 참고 지표로 네. 사용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는 한 7, 8년 정도 모은 연봉이면 네. 이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자기가 연봉 다 벌어가지고 그 다 모을 순 없잖아요. 다 쓰죠, 거의. 그러니까 2배 정도로 네, 생각을 네.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네. 한 뭐 15년에서 16년 정도 저축을 했을 때 내 네. 집을 온전히 마련할 수 있는 정도 가격 수준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영끌 열풍이 일어서 가장 고점을 찍었다고 하는 데 기준하면 19배거든요. 네, 연봉. 네. 예. 그러면 거의 한 40년 정도치를 다 모아야 그 네. 정도 집값이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네.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요. 집값이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집을 지금 마련할 때 자기 돈만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대부분 대출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럼 대출은 어떻게 온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대출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갚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정도를 보고 빌려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물건이 어느 정도의 담보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그동안은. 대출의 양이요. 대출의 양이.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높게 잡아준 거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예 보질 않았죠. 그냥 집값이 해준 거예요. 네. 이 정도 되니까 집값 대비해서 이 정도를 빌려주겠다. 그런데 이 빌려준 돈은 결국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갚을 수 없는 돈들인 그렇죠. 거예요. 내가 예전에 대출을 받았던 것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조금 빡세졌죠. 과거에는 소득을 보지 않았다면 이제는 소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담보 가치는 이만큼 있더라도 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게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네. 금융 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빚을 이만큼 내서 사놓은 집을 이제는 그런 걸까지 네. 깐깐히 따지는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많은 빚을 내서 네. 사주지 않으면 오른 값에 팔 수 없는 거죠. 감정평가사시니까 네. 그 평가하고 지표 측정하고 이런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네. 집을 사는 입장에서는 뭐를 제일 뭐 입지가 있을 거고 교통도 있을 거고 뭐를 제일 중요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집을 네. 지금 이제 내가 이 집을 사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다 네.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라는 것이 주는 네. 주관적인 효용이 굉장히 큰 상품이고 결국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이걸 소비함으로써 네.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주관적인 효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기꺼이 그만큼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보고서 집 값이나 어떤 지역이든 그 자기
그 수준에 맞는 네. 그런 집들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은 내가 뭐 직장이 막 한 2시간, 3시간 걸리더라도 여기가 더 오른다고 하면 막 이렇게 무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처분해서 그만큼의 자산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 또 그런 시장 상황이 될 거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기 힘든 네. 시장에서 그럴 필요가 있는지 수십 년의 인생을 저당 잡힐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활해야 되는 게 집이니까 뭐 네. 투자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런 매일의 효용도 한번 검토를 잘 해보면서 이 시장을 보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감사하니까 살펴봤고요.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